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서율입니다. 2020년 3월 22일 새벽 3시 20대 여성 페이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풍기는 역한 냄새에 눈을 떴어요. 그녀가 살던 아파트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배수구가 한 번씩 역류하면서 악취를 풍기곤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짜증을 내면서 일어났고 변기물을 연신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꽉 막혔는지 좀처럼 내려가질 않았어요. 냄새는 더욱더 역겨워지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찌꺼기까지 역류하고 있었죠. 누가 음식물을 변기에 버렸는지 자세히 보니까 삶은 고기 조각들이 보였어요. 페이 씨는 짜증을 억누르면서 더러워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순간 좀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기 조각 군데군데에 웬 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강하게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보기에는 조각들의 양이 좀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페이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 또한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수상하게도 찌꺼기들이 사람의 신체 조직 같다는 쎄한 느낌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얼마 후에 배관공이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하수구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펌프를 가동시키자 고기 조각들이 막 화수분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건져 올린 조각만 무려 2,368개. 수사에 앞서서 경찰은 먼저 정밀 분석을 의뢰합니다. 한편 다른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40대 여성인데 남편이 실종됐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 당사자는 51살의 러위안젠. 그는 제1인민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이틀 전인 3월 20일 아내는 밤늦도록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남편이 집에 오지 않았고요. 몇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아요. 신고를 하려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다른 지역으로 긴급하게 수술을 나와서 이틀 동안 집에 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아내가 문자를 읽자마자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남편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2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했는데 파견 수술 같은 걸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거든요. 응급수술이라도 귀찮아서 안 갈 사람인 거죠. 결국 다음날 아내가 확인차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남편에겐 그런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가 현재 무단 결근한 상태란 점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내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마침 남편이 일하던 제1인민병원은 화장실이 역류했던 아파트에서 10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직감적으로 뭔가 연관이 있다고 느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신 조각과 실종된 러위안젠의 DNA를 대조하자 결과는 100% 일치. 이렇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경찰은 CCTV를 통해 러위안젠의 마지막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3월 20일 밤 10시 문제의 아파트에 그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확히는 페이 씨의 위층에 살고 있는 25살 러펑핑의 집으로 들어간 거죠. 그녀 또한 제1인민병원 간호사였는데요. 다음날 아침 8시 러펑핑은 출근을 위해서 혼자 집을 나선 게 확인됩니다. 그 앞뒤로 러위안젠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러위안젠의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98,000위안, 한화로 1,900만 원 정도가 러펑핑의 계좌로 이체된 게 확인이 돼요. 자, 마지막 행적, 피해자와의 관계, 수상한 계좌 내역까지 삼박자가 딱딱 들어맞고 있는 거죠.
3월 23일 경찰은 러펑핑을 찾아갔고요. 살인 혐의로 체포하는 동시에 집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러펑핑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강한 락스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식탁 위에 떡하니 놓여있는 러위안젠의 휴대폰과 차키였어요. 심지어 집안 곳곳을 수색하던 중에 냄비 안에서 삶은 인육을 찾아내요. 또한 침대 밑에서 검은색 비닐봉지가 나왔는데 조심스레 열어보니까 안에는 사람의 뼈가 있어요. 자, 상황을 좀 유추해보자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뼈와 살을 분리하고 냄비에 삶아서 하수구에 유기한 거죠. 정말 방식이 충격적인데 또 이걸 모두 25살 젊은 여자가 그랬다고요? 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러펑핑은 도무지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경찰이 윽박도 지르고 설득도 해봤지만 전혀 통하질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러펑핑의 과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러펑핑, 그녀는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이에요. 맏딸이고요. 아래에 2명의 동생이 있었죠. 아버지는 세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1년 내내 아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살림은 늘 빠듯했죠. 게다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었대요. 러펑핑은 부모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았고요. 동생들까지 살뜰하게 보살폈어요. 틈틈이 집안의 농사도 도왔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공부도 잘했어요. 중학교 내내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수상 경력 또 상장으로 집안이 도배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잘 자란 러펑핑은 좋은 대학교에 가서 이 집안을 멱살을 잡고 일으키고 싶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조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별 수 없이 러펑핑은 고등학교 대신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직업학교를 선택했고요. 3년간 보건교육을 이수한 후에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1인민병원 취업에 성공해요. 그렇게 꿈을 이루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삶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3년간 모든 과를 돌면서 순환 근무를 했는데요. 밤낮이 바뀌는 건 기본이고요. 정시 퇴근은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고작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또 집이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월급 대부분을 가족에게 송금하고 나니까 3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걸로 한 달을 버티니까 얼마나 쪼달리며 살았겠어요. 하루하루 스트레스는 쌓여가는데 해소할 방법은 없죠? 동기끼리 종종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이마저도 러펑핑은 돈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다고 합니다. 외롭고 고립감도 느끼고 그녀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러펑핑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러위안젠이었어요.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4천만 원에 가까운 거금을 그녀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사태를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또다시 러펑핑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러위안젠은 너의 인생의 은인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를 잔혹하게 죽인 것이냐.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것이냐. 아니, 제발 말을 좀 해라.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녀. 돌연 은인이란 단어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난 오랫동안 그놈을 찢어 죽이고 싶었다고. 그렇게 흥분한 러펑핑이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러펑핑이 간호사로 일한 지 2년째 되던 2019년 6월, 러펑핑은 동료 간호사 이엔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엔은 러펑핑과 비슷한 월급을 받는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고급 레스토랑에 자주 가고요. 호텔 데이트도 자주 즐기고요.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꿀 명품 가방도 몇 개씩 사요. 러펑핑은 대체 이엔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금수저도 아닌데 말이에요. 결국 며칠간 이엔을 조른 끝에 그 이유를 알아냈는데 바로 온라인 도박이었죠. 럭키 에어십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당첨 번호를 맞추면 원금의 2배가 지급되고요. 반대로 틀리면 돈을 다 잃는데요. 이걸로 돈을 벌었다고? 러펑핑은 호기심에 게임에 접속해봅니다.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인가? 생각보다 승률이 좋더라고요. 첫째 판과 두 번째 판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30분 만에 무려 180만 원을 번 거예요. 와, 이건 러펑핑의 한 달 급여보다도 큰 돈이에요. 순간 그녀는 도박에 재능이 있는 건가? 라고 느껴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짜릿함에 도파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러펑핑은 쉬는 시간이나 또 짬이 날 때마다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거의 하루 종일 도박이 눈에 아른아른거렸던 거예요. 베팅하는 금액도 점점 커지더니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베팅하기 시작했어요. 잠도 안 자고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이라는 게 결국 하면 할수록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머지않아 러펑핑은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됐고 밥을 먹을 돈도 없어서 컵라면 하나, 빵 한 조각으로 버티게 돼요. 그런데 느낀 게 없어요. 상관없어. 내가 큰 거 한번 터지면 다 끝나. 인생 한 방이야. 이후 러펑핑은 도박 자금을 위해서 가전제품, 옷까지 중고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생활은 더 궁핍해졌고요. 심지어 카드 대출을 넘어서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온라인 도박에서 3,700만 원을 잃게 됩니다. 이번엔 정말 타격이 크죠? 러펑핑도 충격을 받고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핸드폰도 투지폰으로 바꾸고 일에만 집중을 하려 했지만 그게 쉽나요? 다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도박의 구렁텅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유를 대며 주변에서 돈을 빌렸어요. 시험 응시료가 필요하다. 어머니 치료비가 부족하다. 나중엔 하다 결혼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했죠. 이걸로도 모자라서 동료 이름을 사칭해서 1,000만 원가량 대출을 받아요. 어차피 한 번만 터지면 다 해결이니까. 그걸로 또 쪼르르 도박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러펑핑은 빈털터리에 빚더미에 앉고 말았죠. 그러던 2019년 11월 벼랑 끝에 몰린 그녀는 고민 끝에 러위안젠을 찾아갑니다. 그는 정형외과 과장으로 월급도 많았고요. 또 각종 장비와 의약품에 대한 로비로 돈을 많이 챙기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을 찾아갔냐? 알고 보니 러위안젠은 여성 편력이 심했습니다. 다들 쉬쉬했지만 젊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대가로 막대한 돈을 준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러펑핑은 자신의 몸을 대가로 돈을 부탁합니다. 여기서 러위안젠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일주일에 3번 성관계를 요구했어요. 러펑핑 입장에서는 뚱뚱하고 못생긴 중년 아저씨와 잠자리를 하는 게 너무도 굴욕적이죠. 하지만 딱 1시간만 참으면 거액을 번다는 생각에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굴욕과 맞바꾼 돈은 상당히 거금이었어요. 인생에 잘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죠. 러펑핑은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가고 쇼핑도 즐겼습니다. 또 여전히 도박도 하고 호스트바까지 드나들었죠.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러위안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13번의 잠자리를 대가로 빌린 금액이 4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심지어 러위안젠은 아예 아파트를 하나 해주고 밀회 장소로 사용했는데요. 그 아파트가 바로 러펑핑이 살던 살인사건이 발생한
그 아파트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3개월간 지속됐어요. 하지만 어느덧 남자는 점점 더 무리한 잠자리를 요구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위해 임신을 해줄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결코 사랑해서 애를 낳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시 그는 유부남이었고 슬아의 고등학교 3학년인 딸도 있었어요. 그저 당시 임신한 여성과 성관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상 취향인 거죠. 러펑핑은 미쳤냐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툼도 잦아졌고요. 급기야 러위안제는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병원에 폭로하고 해고당하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또한 더 이상의 돈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지저분한 분쟁은 한 달간 이어집니다. 사건 당일 2020년 3월 20일 밤 10시 러위안제는 자신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러펑핑을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옷을 벗으며 성관계를 요구했죠. 옥신각신 설전을 벌이면서 결국 관계를 마쳤는데요. 이때 러위안제는 너 마지막 기회야. 잘 생각해. 라고 협박을 하면서 슬슬 잠에 빠집니다. 짜증이 난 러펑핑. 화를 달래려고 핸드폰으로 또다시 도박을 즐기는데요. 기분이 그래서였는지 베팅 금액이 점점 더 대범해집니다. 결국 1시간 만에 또 1,000만 원이란 거금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순간 깊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25살에 도박에 쏟아부은 돈을 계산해보니 4억. 사채 이자까지 더하면 빚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나 어릴 때만 해도 야무지고 성실하고 가족들의 자랑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지금은 돈 때문에 늙고 추한 남자와 살을 맞대고 있는 이 현실. 문득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러위안젠을 보자 지금까지 억눌러온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 자식이 모든 걸 망가뜨린 거야. 새벽 1시, 러펑핑은 옆에 있던 노트북의 충전 케이블을 집었고요. 그대로 남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가 발버둥 쳤지만요. 러펑핑은 더욱더 죽을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그렇게 러위안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죠. 그의 죽음을 확인한 직후 러펑핑은 그의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합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바로 대출 연체금으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워낙 빚이 많았으니까요. 그러자 분노한 러펑핑, 죽은 러위안젠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화를 여기에 푼 거예요. 이어서 남자의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 또한 안면 인식 때문에 실패합니다. 여러 시도로 지친 러펑핑, 일단은 시신 옆에서 잠이 들었고요. 다음날 아침 태연히 병원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집에 온 그녀, 일단 시신의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모두 잘게 토막을 냈는데요. 다음으로는 집에 있는 냄비를 모두 꺼내서 시신을 삶기 시작했죠. 이후 조각들을 변기와 싱크대, 세면대에 무작정 흘려보냈고요. 뼈는 침대 아래에 숨겼습니다. 나름 철두철미하게 은닉한 듯 했지만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살점들이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니까요. 결국 아랫집 변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덕에 러펑핑의 엽기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그녀, 살벌한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형량이 대단하잖아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2020년 10월에 열린 1심에서는 그녀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빼돌린 9만 8천 위안을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떨어지는데요. 이 판결에 러펑핑 즉각 항소합니다.
살인은 인정하지만 분명히 이 사건엔 감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는 4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에 주 3회 성관계 이외에도 이자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고리대금인데 이로 인해서 자신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었다라는 눈물 어린 호소를 합니다. 심지어 그 남자가 자신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바람에 죽기 직전에 고통을 느꼈다라고 털어놓죠. 하지만 이 주장은 모두 러펑핑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에 가까운 이자를 붙인 건 맞았지만 극단적인 시도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건 증명할 수 없었고요. 무엇보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 도박으로 보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감형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2023년 2월 사형이 집행됩니다. 러펑핑은 죽는 순간까지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아직 어린 나이에 죽고 싶지 않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다 해도 법의 엄중함을 피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성실한 장녀였고 멋진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25살 평범한 여성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도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도박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떨어뜨리는 분이 제발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서유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관광차 일본을 찾은 한국인 A씨는 도쿄의 유명한 번화가 긴자에서 한 고급 식당을 방문합니다. A씨가 음식을 주문했고 종업원에게 얼음이 없는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해서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물을 첫 모금 딱 마신 순간 A씨 코에 굉장히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곧장 종업원에게 항의를 했죠. 그런데 이때 네, 다른 물 드릴게요. 이렇게 태연한 대답만 돌아오는 겁니다. A씨는 분명 이 물에 뭔가 탄 거다라고 직감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식당 주방을 찾아가서 따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종업원이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자기가 실수로 청소용 락스물을 물 대신 내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A씨가 지금 아까 그걸 락스물을 마신 거 아니에요? 이후 그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구역질을 시작했어요. 곧장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거기서 급성 식중독을 진단받게 되죠. 이거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주 아찔한 상황이죠. 해당 식당 측은 이게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 입장에서는 락스 세제통과 물병이 모양과 크기가 전혀 다른데 이게 혼동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식당은 나흘간 영업 정지를 받았고 현재는 정상 영업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날의 일이 정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종업원의 의도된 일이었는지 그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이 같은 세제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가 벌어져서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위치한 오우구치 병원. 이 병원은요, 일반적인 환자가 오는 곳은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고령의 분들이나 또는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찾는 요양병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2016년 가을 무렵 여기에서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었죠. 매주 토요일만 되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이 사망하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선 사실 이 병원은 또 노인과 중증 환자가 많은 곳이잖아요. 사망자가 나오는 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유독 그 해에 오구지 병원에서 많은 수의 환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겨우 3달 남짓한 기간만 하더라도 무려 48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또 이상한 점이 있죠? 이 환자들의 상당수가 오구치 병원 4층에 머물던 환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4층에 병상을 세어보면 총 35개. 에? 근데 3달간 48명이 여기서 죽었다고? 통상적인 수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죠. 해당 병원이 있던 요코하마시 시청 감식과에 종종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민원이 뭐였냐면 오구치 병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료용 바늘이 자꾸 없어져요. 어떤 환자들의 기록부가 자꾸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들이 뭔가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고발이었고요. 또 그 중에는 간호사용 유니폼이 찢겨진 채 발견됐다. 간호사 필통에 바늘이 박혀있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뭔가 수상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연일 제보가 이어지던 중 어느 날 오구치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다급히 의사를 호출해요.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 수액 속에 거품이 일어나요. 간호사에 따르면 환자의 그 링거 수액을 교체해 주려던 순간 실수로 수액이 든 그 팩 아시죠? 그 팩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 비닐팩 안에 들어있던 용액이 막 갑자기 보글보글보글 거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라? 이건 분명 일반 수액인데 거품이 왜 끌어나지? 간호사가 수상하게 여겨서 서둘러 보고를 했던 건데요. 의사는 경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이 링거백 안에 디아미톨이라는 성분이 확인됩니다. 디아미톨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면활성제인데요. 네, 세제 성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수액에는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되는 물질인 거죠. 당시 오구치 병원에서는 의료용 도구를 세척하기 위해서 디아미톨 성분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긴 했어요. 그럼 누군가 이 세제를 환자들 몸에 투여할 링거 수액 속에 섞어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계면활성제, 이건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분이긴 해요. 우리가 쓰는 샴푸, 비누, 심지어 치약 속에서도 소량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게 주사기를 타고 혈관으로 직접 들어온다? 그럼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장에 무리를 줘서요, 빠르면 한두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성분이에요. 즉, 링겔에다가 계면활성제를 섞은 누군가,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의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경찰은 여기까지 알아낸 직후 바로 병원을 폐쇄하고 이 링겔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더 심각해요. 보관하고 있던 미사용된 수액 50개 중에 무려 10개에서 이 디아미톨이 주입되어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아마 여러분도 링거백을 한 번쯤 병원에서 맞아보거나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래쪽에는 의료용 튜브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입구가 나 있죠. 보통 이걸 고무마개로 막아두고요. 근데 범인이 바로 이 마개에다가 얇은 주사바늘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세제를 주사한 거예요. 자, 경찰로서는 우선 이 세제 링거로 혹시 죽은 사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기록을 뒤져봤죠. 그랬더니 딱 이틀 전인 9월 20일에 88살의 남성 환자가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야마키 노부오. 즉각 시신을 부검합니다. 그러자 시신에서 디아미톨 성분이 나와요. 링거백에 있던 그 성분이요. 뿐만 아니라 다시 그로부터 4일 전인 9월 18일에 80대의 니시카와 씨가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한 게 확인됩니다. 또 6일 전인 9월 16일에 70대 오키츠 씨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병원 관계자들도 그래요. 최근 들어서 저희 병원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었어요. 라는 점을 떠올리게 돼요.
처음에는 뭐 하루에 한 명씩 죽었는데 그러다 점점 하루에 2명, 3명이 되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무려 5명이 죽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러는 겁니다. 이상하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아니,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링거에게다가 어떻게 세제를 넣을 수가 있냐고요. 자,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용의자를 추려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선 이 디아미톨이라는 게 병원 이곳저곳에서 소독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던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겠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손에 얻어서 바로 링거에다 주사를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요양병원의 특성상 뭐 환자가 사망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환자가 죽고 나서 부검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고인들의 유가족 또한 굳이 부검이요? 아니요. 저희 바로 화장하고 장례할게요. 이런 식이었고요. 이렇다 보니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때 그나마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대상으로 부검을 진행하게 돼요. 앞서 야마키 씨의 그 부검에서 나왔죠? 그리고 니시카와 씨의 체내에서도 성분이 검출됩니다. 와, 이거 누가 이런 걸까? 분명 이 병원 안에 범인이 있는데? 고민하던 경찰은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의복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의복. 자, 입고 있는 옷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세척용 디아미토를 사용했다면, 세제로 사용을 했다면 이 세제가 기껏해야 옷 소매, 바지 이 정도에만 묻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이 디아미토를 주사를 해서 링거에게 넣었다면 다른 곳에 묻어 있거나 이 흔적의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옷을 다 걷어가지고 의복을 하나하나 조사해 봤죠. 그랬더니 빙고! 한 간호사의 유니폼에서 묘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 간호사분들이 입는 유니폼 가슴 쪽에 주머니 있잖아요. 그걸 널스 포켓이라고 하는데 주로 여기다가 메모할 때 쓰는 펜이나 의료용 테이프 같은 걸 넣어둡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널스 포켓에서 유난히 많은 양의 디아미톨이 검출된 거죠. 근데 그 모양이 작은 공병이 이렇게 주머니 안에서 생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넓게 디아미톨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경찰은 즉각 이 간호사를 용의자로 지목했죠. 그녀의 정체는 31살이던 쿠보키 아유미.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5년 5월부터 이 오우구치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문제가 많이 제기된 4층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걸로만 가지고 범인으로 단정하기엔 무리수예요. 경찰은 좀 더 확실한 추가 증거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까 9월 16일에 사망했던 70대 할머니 오키츠 씨 기억나시죠? 그녀는 사망한 즉시 유족이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녀가 죽기 전 남겨둔 혈액이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혈액을 가지고 디아미톨 반응 검사를 했죠. 결과는 양성. 몸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또 사실 이 세제 성분이 체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로 죽는 건 아니거든요. 죽기 며칠 전에 누가 이 오키치 씨에게 수액을 투여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걸 하나하나 조사해 본 결과 한두 명은 아니었는데 그 명단에서 바로 당직을 섰던 쿠보키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증거는 몇 가지 더 있었어요. 먼저 유독 이 쿠보키가 환자를 살핀 직후에 이상하게 환자들이 막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라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쿠보키가 수액 봉투를 가지고 병동을 좀 수상하게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었죠. 자, 이렇듯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죠. 그렇게 증거가 확보가 되면서 바로 경찰이 쿠보키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쿠보키가 너무나 협조적으로 나왔어요. 더 정확히는 자신의 죄를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적어도 20명 이상 환자들 링거에 세제 주입했어요. 아니, 왜 너무 덤덤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듣는 사람이 무한한 그런 충격 자백이었죠?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환자들을 살해했습니까? 쿠보키가 말했죠. 환자가 죽으면 유가족들이 와서 막 묻잖아요. 사인은 뭐냐고. 거기에 일일이 대답해주는 게 너무 귀찮아요. 내가 있는 동안 죽으면 귀찮아지니까 퇴근하기 직전에 링거에 세제를 넣은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쿠보키는 그 자신의 스케줄상 항상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퇴근 직전에 디아미토를 투여한 거죠. 그냥 귀찮게 자기가 있을 때 죽는 걸 피하려고요. 아니, 이게 이유가 될 수 있긴 한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쿠보키는 살인을 결심한 또 다른 이유도 털어놓는데요. 그게 동료 간호사 B씨와의 갈등 때문이래요. 과거 쿠보키가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가 이제 담당하고 있던 환자 한 분이 노안으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동료 B씨가 오더니만 환자가 이렇게 죽은 건 다 네 탓이야 라면서 막 쿠보키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 사건을 겪은 뒤에 더 이상 동료나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고 그러기 위해선 내 근무 시간에는 환자가 죽으면 안 된다 라는 철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환자니까 이 환자들을 더 잘 이렇게 테이크케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을 때 죽게 만들자 하자는 생각. 이거 아주 생각의 회로가 아주 지 멋대로 흘러가요. 말이 안 돼. 결국 쿠보키는 체포되었고요. 일단 3명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죠. 근데 사실 아까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내가 20명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시신은 대부분 화장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쿠보키가 과연 몇 명을 정말 죽였는지는 결국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설사 환자의 체내에서 세제가 발견되어도 이게 치사량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쇠약하던 사람인데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건지 이걸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또 반전이 있었죠. 쿠보키의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도대체 무죄가 되냐고요. 네, 여기서 그 정신병 시나리오가 나오죠. 쿠보키가 우울증과 조현병, 거기에 경미한 지능장애까지 있다는 변명. 근데 쿠보키 간호사 아니에요? 의료인에게 심신미약이요? 가당치도 않죠. 그럼 애초부터 어떻게 간호사가 됐냐고요. 판사 또한 쿠보키가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고요. 2021년 11월 3명의 살인 혐의와 다수의 살인 예비 혐의로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원래라면 이게 사실 거의 대량 살상이 가능했을 만한 범죄 행위잖아요. 그래서 사형이 마땅했겠지만 실제 정신감정을 해보니까 약간의 발달장애와 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실이 인정돼요. 그러면서 감형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쿠보키가 자신의 죄를 변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선배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일례로 쿠보키가 언급한 동료 간호사 B씨는 평소에도 아주 가혹하게 구는 선임이라고 평을 받아온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간호부장이었던 60대 여성 C씨는 거의 이 오우구치 병원에서 여제로 불리면서 그 간호사들 사이에서 왕처럼 군림했다고 합니다. 평소 자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후임? 야, 쟤랑 얘기도 하지 마. 쟤한테 일 주지 마. 막 이러면서 소외시켰고요. 또 아예 직접적으로 인사평가에서도 일 못한다. 이렇게 부당한 점수를 줍니다.
싫어하는 후임에게 남들도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몰아주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불친절한 걸로 유명했대요. 툭 하면 환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한테까지 고함을 치는 모습이 목격됐고요. 범인 쿠보키가 말하길 자신은 이러한 태움의 피해자였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태움이란 건 국내 의료계에서도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태움, 그러니까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막 심한 괴롭힘을 하는 경우를 뜻하죠. 가혹행위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렇듯 쿠보크의 진술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이런 추측도 있었어요. 그녀가 정말로 해하고 싶었던 건 어쩌면 환자가 아니라 동료 간호사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 대신 몸이 아픈,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니까 죽여도 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망케 함으로써 나름 복수를 한 거라고요. 근데 물론 여러분, 쿠보키가 심한 태움을 당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죄 없는 수십 명의 환자에게 화살을 돌린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평생 그 죗값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만연한 간호사들 또는 의료진들 간의 태움 문제를 꼭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얼마 안 됐는데요. 국내에서 태움을 한 그 선배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의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선배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끝내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그 어떠한 핑계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모든 이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